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으로 연년생 두 아들을 낳고 남편과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는 양지수라고 해요. 여러분, 금쪽이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원래는 귀하고 소중한 자식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 아이를 일컫는 말로 통용되면서 반어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도 한데 어떻게 해석하든 내 자식 귀한 아이로 키우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것 같아요. 육아 예능이 인기를 끌면서 금쪽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널리 사용된 거잖아요. 저도 아이들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몇 번쯤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긴 한데 사실 아이들 성향도 부모 성향도 집집마다 다 다르고 그러니 TV에 나오는 케이스들을 보면서 실제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자식 낳아 키우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싶긴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겁을 먹을 정도로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도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내 아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육아, 결국은 부모 자식 간 유대감 형성을 통해 해결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처럼 나쁜 습관이 몸에 배면 나중에 고치기 정말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려는 마음으로 때로는 따끔한 훈육도 해야 하는데 아이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어야 그런 훈육도 잘 이루어지는 거겠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자식 교육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솔직히 이야기를 시작한 지금도 이게 잘하는 짓인가 싶기도 해요. 집안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무래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자식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이야기는 많은 분들과 나눠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용기 내어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 이야기부터 잠깐 할게요. 저는 전라도 바닷가 출신인데 정작 거기서 살던 어린 시절에는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대학을 서울로 오고 나니 어릴 때 살았던 그 바닷가 마을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틈만 나면 제 고향 마을이 정말 예쁜 동네라고 말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회사에 들어가서도 그랬더니 회사 팀원들이 그렇게 좋은 곳이면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하는 바람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이랑 제 고향으로 여행도 가고 그랬답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에 다녔던 동료는 아니고 제 회사 동료를 따라온 친구였어요. 남편이 전라도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면서 끼워달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됐던 거예요. 저희 친정아빠는 전라도에서 전복 양식장을 하고 계시는데 회사 동료들이랑 아빠 양식장 구경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남편이 나서서 아빠 일도 많이 도와드리고 평소 관심 많았던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면서 아빠랑 유난히 잘 지내더라고요. 전라도 여행을 많이 다니긴 했는지 진짜 작은 마을이나 섬 같은 데도 엄청 다녀서 아는 것도 많고 아빠랑도 이야기가 잘 통하니 아빠도 남편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하셨죠. 그 일을 계기로 남편과 친분이 생겨서 종종 어울려 만나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한 거예요. 결혼해서도 한동안은 둘 다 다니던 회사 다니면서 살았는데 남편은 유난히 회사 생활을 갑갑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조직 생활이 잘 안 맞는 사람이었던 거죠. 결국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게 없을지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안한 게 저희 친정아빠 양식장에서 전복을 떼다가 파는 장사를 해보면 어떠냐고 한 거였답니다. 남편이 기획력이 있어서 아빠 전복 양식장을 홍보하는 콘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그걸 바탕으로 우선 초기 자본 없이 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 같은 걸 부담 없이 운영해 보자고 했던 거예요. 남편은 신이 나서 당장 아빠 양식장으로 내려가 몇 날 며칠을 거기 머물며 아빠 양식장에 대해 공부를 했고 영상과 사진, 인터뷰 등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오더니 또 몇 날 며칠 틀어박혀 영상 편집을 하더라고요. 회사 일은 그렇게 하기 싫어했으면서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일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는 걸 보며 저도 뿌듯했죠. 그렇게 시작한 스마트 스토어가 꽤 운영이 잘 되는 바람에 지금은 저도 회사 그만두고 남편과 함께 스마트 스토어를 같이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희 친정에 완전 충성이고 시댁에서 보기에도 저나 제 친정에 입김이 세니까 제 눈치를 좀 보기도 하시는 것 같고 다른 것보다 하는 일 잘 되고 식구들 모두 건강하니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문제는 시모가 시누이 애들을 봐주고 계셨는데 너무 오냐 오냐 하며 예뻐만 하시는 통에 시댁에 갈 때마다 시누이 애들 때문에 꼭 언짢은 일이 생긴다는 거였어요. 시누이는 남편보다 2살 위로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7살짜리 아들만 둘을 두고 있었고 워킹맘이라 시모에게 애들을 맡겨둔 상황이었어요. 둘 다 갓난쟁이 때부터 시모가 키웠는데 어찌나 버르장머리 없게 키우셨는지 애들이 기본적인 생활예절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특히 초등 3학년인 큰 조카가 행동이 좀 거칠고 과격해서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한 번은 식구들 다 같이 시부까지 함께하는 밥상머리에 큰 조카가 다리 하나를 척하니 올려놓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차는 건 그 모습을 보고 시모가 하는 말이었어요. 아이고, 그놈 참, 저 어린 녀석이 어쩜 저렇게 기세등등한지 볼수록 놀랍다니까. 저 다리 근육 단단한 것 하며 옛날 말로 하자면 완전히 장군감 아니야.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어른들이 있는 밥상머리에서 저게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는 짓이냐고. 아, 저런 것 좀 못하게 해. 어머머, 당신은 괜히 그래. 당신 말 맞다나. 어른들 있는 밥상머리에서 저렇게 다리 한쪽 척 올려놓을 수 있는 애가 어디 흔해요? 그것도 겨우 초등 3학년짜리가 저런 패기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유, 아무리 봐도 제가 보통 애가 아니야. 크게 될 애라니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고 애 교육 똑바로 시켜. 할머니가 애 보면서 애 버릇 다 망쳐놨다는 원망 듣기 싫으면 잘하란 말이야. 아이고, 걱정 말아요. 우리 큰손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려는지 구경하려면 당신은 오래 살기나 하라고요. 그때 되면 나더러 떡잎 잘 알아봤다 소리하게 될 테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괜히 심술 부리고 그래요. 괜히 애 기죽이지 말고 가만히 좀 계세요. 시모가 하도 어이없는 소리를 하며 시부를 타박하니 시부는 늘 그런 식으로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그 꼴 안 볼란다 그런 태도였고 시누이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지 자식들 맡겨놓기만 했지 맨날 한밤중에나 애들 데려가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시댁에서 재우라고 하는 날이 허다했어요. 하긴 명절 같을 때 보면 시누이도 딱히 애들이 그렇게 버릇없이 구는 것에 대해서 상관없다, 무슨 문제냐 그런 태도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이없는 게 시누이는 본인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 그런 마인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무책임한 방임과 무관심으로 밖에는 안 보였는데 말이에요. 시누이 애들이랑 저희 애들이 비슷한 또래이기도 하고 또 다 사내 녀석들이라 놀 때는 어울려 잘 노는데 그러다가 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한 번씩 모이면 꼭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정말 화가 나는 게 누가 봐도 시누이 애들이 잘못한 게 많은데도 그럴 때마다 시모는 꼭 저희 애들만 야단치면서 시누이 애들한테 사과하라고 시키시는 거예요. 보다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어머니, 아니, 지금 상황이 누가 봐도 조카들 잘못이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제대로 가르치셔야지. 조카들은 무턱대고 잘못한 거 없다고 하시고, 정작 정말 잘못한 것도 없는 저희 애들한테 사과까지 하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애들한테 똑바로 가르쳐 주셔야 하잖아요. 잘잘못을 떠나서 가족들 모인 날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싸우는 게 그럼 잘하는 짓이냐? 예, 너희야말로 네 자식이라고 그렇게 싸고 돌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거다. 어디서 지 자식 감쌀 작정으로 시애미 가르치려 드는 거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럼 조카들도 같이 혼내셔야죠. 애먼 저희 애들만 나무라시잖아요. 그리고 잘잘못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조카들한테도 잘잘못을 가르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시훈이가 제일 형 아니냐. 이유 막론하고 형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뭐 쓰는 거야. 내가 그거 좀 가르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이래. 시모가 시누이 애들 감쌀 때도 첫 손주라 전기 애틋해서 그렇다고 늘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것도 웃기는 게 그래봤자 시누이네 큰애랑 저희 집 큰애랑 1살 차이고
우리 애들은 연년생이라 저희 집 둘째는 초등 1학년, 그러니까 시누이네 둘째보다 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다가 어이없는 소리만 더 들었네요. 어머님, 시훈이가 형이라서 그러시는 거라면 시훈은 제일 막내인데 그럼 시훈은 형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가르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우는 막내 아니냐. 아직 애기야, 애기. 어리니까 좀 봐줘도 되지 뭘 그러니. 아우 세상에 아직 7살밖에 안 된 애한테 넌 정말 그러고 싶니? 기가 막혀서 그래봤자 저희 집 막내도 겨우 초등 1학년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없는 거예요. 더 말해봐야 말이 통할 것도 아니고 제 속만 뒤집어지니까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덧붙이고 말았죠. 어머니, 아무리 애들이어도 옳고 그른 걸 가르쳐 주셔야지. 잘못해도 잘했다, 잘했다고만 하시면 애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네요. 납득할 수 있는 기준도 없이 저희 애들에게만 사과하라고 하시는 건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고 획 돌아서니 시모는 뭐라고 궁시렁거리는 것 같던데 그냥 귀 닫고 신경 꺼버렸어요. 애들 야단칠 때만 그런 것도 아니랍니다. 밥이나 국 같은 거 푸거나 음식 덜어주거나 세뱃돈 같은 거 줄 때도 시누이 애들 둘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저희 애들을 챙기시는 거예요. 그런 건 보통 나이 순으로 하지 않나요? 시누이 애들 봐주시면서 옷 같은 것도 심심찮게 사다 입히시는 거 다 아는데 저희 애들한테는 그런 것도 안 하세요. 편애가 너무 심하셔서 눈치 빤한 애들도 다 알 정도니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100번 양보해서 좋다 이겁니다. 자기 손주 자기가 그렇게 키우겠다는데 제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가만히 있고 시부도 손발 다 든 걸 제가 뭐 어쩌겠어요. 저도 그냥 안 보고 신경 끄면 그만인 거죠. 그런데 시모가 제게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너 어차피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는 동안에도 너도 시훈이 시우 좀 돌보고 그러렴. 네 시누이 아들들이고 네 조카들이잖아.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네가 여기 와 있는 동안 나도 숨 좀 돌리려고 그런다. 어머니, 그건 힘들죠.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도 한창 손 많이 가는 애가 둘이나 있으니까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심지어 저는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애비랑 같이 일도 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는 시간 정해놓고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지 않냐? 아예 와서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오며 가며 하는 건데 올 때라도 좀 챙기라는 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니? 제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도 시모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저를 부르는 빈도를 높이고 또 그렇게 불러서는 조카들 수발을 들게 하더라고요. 분하고 약 올랐지만 그렇다고 시댁에 발을 끊을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한 번씩 시댁에 가면 조카들도 살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애들 밥 챙겨주면서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라니깐 큰 조카가 대들면서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학교에서 급식 받을 때 인사 안 하냐,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인사하는 게 예의인데 하물며 집에서 엄마나 외할머니, 외숙모가 차려줄 때도 인사는 하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내 조카가 숟가락을 던지면서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하면서 지 외할머니한테 쪼로록 달려가서 이르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시모한테 말해봤자 씨알도 안 먹힐 걸 알기에 시모에게는 아무 말 안 하고 조카들을 따로 데리고 와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 시모가 그걸 보고 조카들 앞에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네가 뭔데 금쪽 같은 내 새끼들한테 어줍지 않게 교육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지적질이야. 어? 내 새끼들 건들지 말고 네 자식들이나 잘 키워라. 애들 좀 보라고 했더니 이게 어디서 대도 않는 훈계야 훈계가. 네, 어머니, 저도 바라는 바예요. 저는 제 자식들 잘 키울 테니까 앞으로 저한테 조카들 봐주란 말씀 하지 마세요. 애들이 어릴수록 가르쳐야 하는 건데 어머님이랑 저랑은 교육관이 너무 달라서 애들도 헷갈리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조카들 안 맡기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사실 엘리베이터나 그런 데서 버릇없는 애들은 보게 될 때가 가끔 있는데 전 그럴 때마다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 저 아이 부모는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제 자식들도 어디 가서 미운 모습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기본적인 예절 교육만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야단도 많이 치고 그러거든요. 시누이네 애들은 이미 어딜 가나 눈살 찌푸리게 하는 행동을 자주 하는데 저렇게 키워서 어쩌나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모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나니 조카들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받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되더군요. 이후로 시모와 좀 뜨악한 관계가 이어졌지만 그래도 시댁 행사 있으면 꼬박꼬박 갔고 책 잡힐 행동 안 하려고 노력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시모와 시누이가 대판 싸울 일이 생긴 거예요. 사건은 장롱면허인 시모가 차를 끌고 나가 교통사고를 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고를 내도 하필이면 1억 넘는 외제차를 치는 바람에 돈이 한두 푼 들게 생긴 게 아니었죠. 시부는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를 내며 시모를 쫓아냈고 그야말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 시모는 시누이 남편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모양인데 시누이가 그걸 알고 눈이 제대로 돌아버린 거예요. 시모는 시부한테 쫓겨나서 시누이 남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서는 시부를 피해 저희 집으로 피신을 와 있었는데 눈 돌아간 시누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시모를 정말이지 쥐잡듯이 잡았어요. 아유, 엄마는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거지. 엄마 정말 미쳤어. 정서방한테 돈 빌려달라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누구 미치는 꼴 보려고 그래? 가뜩이나 시댁에 꿀려 죽겠는데 그딴 소리를 해서 사람 기죽여야 되겠어? 네가 뭘 또 그렇게 꿀린다고 그러니? 내가 오죽 답답하면 정서방한테 그랬겠어? 그럼 내가 꿀리지 안 꿀려? 그나마 엄마가 애들 봐주는 걸로 정서방이나 시댁에 체면치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한 방에 다 깎아 먹어? 이제 어쩔 거야? 어쩔 거냐고 엄마. 그러게 뭐 한다고 몰지도 못하는 차를 끌고 나가서 차 사고가 웬 말이야. 엄마 나이면 차 몰던 사람들도 다 그만 몰아야 되는 나이인 거 몰라? 아이 잠깐 모는 거라 괜찮을 줄 알았지. 네 말만 따나 내가 너희 집 애들도 봐주고 있는데 그 돈 빌려줄 수 있지 뭘 그러냐 또. 너희 아버지 소리 지르는 것만 해도 내가 심장이 다 쪼그라들었어. 그만 좀 해 기집애야. 내가 지금 가만히 있게 생겼어? 아우 나야말로 죽을 지경이야. 어떻게 사위한테 돈을 해달라고. 아우 그게 말이나 돼? 염치를 떠나서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엄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소리를 정서방한테 다이렉트로 바로 가서 할 수가 있냐고. 정서방이고 시댁이고 이제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 그런 건 생각 안 하지 엄마. 어떻게 그렇게 엄마 생각만 할 수가 있어. 시누이는 시모가 사고를 쳐서 시부한테 쫓겨났고 어쩌고 그런 건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본인 입장 난처해진 거 시누이 남편이나 시부모한테 면이 서지 않게 된 거에 빡쳐서 시모를 몰아쓰는데 시누이가 하도 거세게 나오니까 나중에는 시모가 찍소리도 못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계속 쉬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시모가 이해가 안 되지만 지 생각만 하면서 시모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시누이를 보니 시모가 불쌍할 지경이었어요. 시누이는 한참을 더 시모를 향해 분풀이를 하더니 남편과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올케랑 너 니들한테도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했니? 뭐라고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해도 절대로 빌려주지 마. 엄마는 이참에 아빠한테도 그렇게 정말 제대로 혼이 나봐야 해. 미친 거야 미친 거. 노망난 거 아니고서야 기가 막혀서. 내 말 알아듣지? 절대로 빌려주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그렇게 말하더니 쌩하니 가버리더라고요. 결국 시부가 차 팔아서 그 돈 해결해 주셨죠. 어쩌겠어요. 별 도리가 없으니 그렇게라도 하실 수밖에요. 시부가 그 돈을 그렇게 해결해 주신 뒤에 시모도 겨우 집에 들어가시나 했는데 시부 눈치 보느라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시부가 아끼던 차까지 팔아 시모가 사고 친 돈을 해결해 줬으니 얼마나 가시방석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러는지 시모는 돈이라도 벌어야겠다고 나서셨는데 그 연세에 어디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리 없고 그러니 시누이한테 손주들 돌봐주는 비용을 받으려고 했던가 봐요. 사실 그 전까지는 시모가 조카들 돌보면서 일절 수고비나 용돈 같은 걸 안 받았고 시댁돈까지 써가며 봐주고 있었으니 시누이도 뭐 할 말 없는 거죠. 사람 쓰려고 해봐요. 못해도 매달 300은 깨질 텐데 시모가 그걸 100만 원으로 퉁쳐서 달라고 했다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시누이가 또 난리가 나서 그 일을 저지르고도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 시모를 몰아세웠던 것보다 몇 배는 더 지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모도 이번만큼은 찍소리 못하고 물러서는 대신 제대로 붙어서 모녀간에 아주 전쟁을 치렀다고 하네요. 제가 현장을 본 건 아니지만 시누이 얘기, 시모 얘기 양쪽에서 들었더니 대충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짐작이 되는 거죠. 과정이야 어찌됐든 말하자면 시모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해야 할까요? 시누이는 이래나 저래나 시모한테 애들을 맡기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었으니 시모가 끝까지 돈을 받겠다고 하면 드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결국 시모가 바라던 대로 매달 100만 원을 받고 시모가 조카들을 계속 봐주시기로 하셨는데 이젠 시댁이 아니라 시누이 집으로 시모가 출퇴근하듯이 드나들게 되신 거예요. 시부 눈치가 보이니 그런 것이기도 하고 시누이는 어차피 돈을 드리기로 한 것이니 그런 식으로 시모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다른 집안일도 해달라고 할 요량이었을 거예요. 시누이도 보통 여우가 아닌 거죠. 시모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한다니까요. 하여간 일이 그렇게 되어 시모가 시누이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조카들을 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시댁에 가서 시부를 조금 더 챙겨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모가 조카들 싸고 도는 거 안 봐도 되니까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 배송 문제로 급하게 일을 좀 봐야 하게 생겼는데 애들끼리 둘 수가 없어서 생각다 못해 시누이네 집에 저희 애들을 잠깐 맡긴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맡겨놓고 저도 마음이 급해서 최대한 빨리 일을 보려고 했는데 시누이가 그 사이 집에 왔는지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옳게 내가 퇴근하고 왔는데 너무 황당해서 바로 전화를 했지 뭐야. 아니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형님,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요. 빨리 처리해놓고 갈게요. 오래 안 걸려요. 아니 오래 걸리고 안 걸리고 그게 문제가 아니지. 내가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애들 봐주는 대가로 매달 100만 원씩 주고 있는 거 옳게 다 알잖아. 그거 빤히 알면서 이러는 건 아니지. 네? 그게 무슨... 형님이 어머님께 돈을 드리는 거랑 별개로 저도 일이 급할 때는 한 번씩 어머님께 애들 맡겨놓고 그랬잖아요. 그거야 엄마가 엄마 집에서 우리 애들 봐줄 때 얘기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그때야 뭐 나도 엄마 집에 애들 맡겨놓고 다니던 시절이니까 옳게가 그러든 말든 상관없었지만 지금은 엄연히 엄마가 내 돈 받고 내 집에서 우리 애들 케어하는 건데 거기다 옳게가 옳게 애들을 맡기고 간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아니 형님, 아무리 그래도 무슨 어머님이 돈 받고 형님들에게 상주하는 사용인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내 돈 내고 애 맡기는 건데 어차피 그게 그거지 뭘 그래. 그러니까 옳게도 우리 엄마한테 애들 맡기고 싶으면 옳게 돈 내고 써. 내 돈 쓰지 말고 말이야. 알았어? 시누이도 정말 제 정신 아닌 거죠. 진짜 골 때리지 않나요? 제가 오죽하면 어머님이 사용인도 아니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까지 했는데도 사용인이랑 뭐가 다르냐고 나오는데 정말 사람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가뜩이나 바빠 죽겠는데 시누이가 전화로 개지랄 떠는 것까지 받아주고 있자니 정말 더럽고 치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시누이네로 가서 애들 데리고 오면서 2번 다시 안 맡길 거니까 걱정 말라고 하며 전복 한 박스 주고 나왔네요. 그리고 바로 얼마 후 병원에서 시모가 다쳤다는 연락이 와서 갔더니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빙판길에서 넘어지셨다는데 제가 도착했을 땐 혼수 상태로 의식이 없으셨어요. 뇌진탕으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며칠씩 누워있다가 깨어나기도 한다니까 그런 거냐고 했더니 뇌진탕보다는 심각한 상태라고 했지만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니 상태를 좀 지켜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시모의 혼수 상태는 2년이나 이어지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고 한 것도 아니고 의식만 없을 뿐 다른 바이탈 사인은 다 너무 괜찮다면서 이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깨어나실 수도 있다고 했으니 그 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요양병원으로 옮기면 어떻겠냐는 말이 나왔어요. 말했듯이 다른 이상은 없고 단지 의식이 없는 것뿐이셨기 때문에 입원해 계셨던 대학병원에서 특별한 처치를 받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거라면 요양병원에서도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 싶었던 거예요. 병원에서도 괜찮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누이가 좀 이상하게 굴더라고요. 아니야, 엄마 이렇게 누워있는 지가 벌써 2년이야, 2년. 2년이나 못 깨어나셨는데 식물인간인 거잖아. 계속 이렇게 연명치료를 하는 게 과연 엄마한테 좋은 거 맞아? 내가 엄마라면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을 것 같거든.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어머님이 혼수 상태이긴 해도 자가호흡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연명을 위해 특별한 장치를 달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말씀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 그런 거면 굳이 병원에 모셔야 될 건 또 뭐야? 요양병원도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병원비가 꽤 나올 거잖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도 둘 다 일을 하고 아버님이 혼자서 어머님 돌보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못 하신다고요. 아니면 형님이 어머님 모셔가셔서 돌보실 거예요?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최선이에요. 시누이가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시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병문안 한 번 제대로 온 적 없으면서 입만 살아서는 그런 얘기를 하며 참견만 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와보질 않았으니 시모 상태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는 거죠. 2년이나 의식이 없으셨으니 뭐 어쩌자는 건지 그 뒤에 생략된 말이 뭐겠어요? 기가 막혀서. 저게 진짜 딸년이 할 소린가 싶더라고요. 그쯤 되니 전 시누이가 인간으로 안 보였고 그깟 참견 하든지 말든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렇게 요양병원으로 시모를 옮겼는데 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있긴 있구나 싶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지 실제로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거여서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요. 시모가 2년 만에 깨어나셨거든요. 병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꿈을 꾸는 건가 싶었어요. 놀란 마음 진정시키고 당장 가겠다고 했더니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깨어난 시모가 며느님인 저한테만 연락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되물었고 그러니 옆에서 전화 바꿔달라고 하는 시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시모가 깨어나신 거였어요. 시모는 그렇게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2년 만에 시모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2년 만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신 거라 말이 좀 어눌하시긴 하던데 그래도 못 알아들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시모 목소리를 들으니 상태가 괜찮으신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시모는 제게 자꾸 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혜미야, 내가 이렇게 깨어난 거, 다른 사람들, 다른 가족들한테는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너만 아는 비밀로 하고, 얼른 경찰부터 불러서, 너 혼자만 병원으로 좀 와다오. 처음엔 시모가 막 깨어나서 정신이 없으신가 보다 했어요. 근데 뇌진탕으로 몇 시간 만에 깨어난 사람들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헛소리를 한다던데 시모는 2년이나 의식이 없으셨으니 그럴 만도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긴 해도 시모의 그 얘기가 찜찜하긴 했어요. 그래서 일단 혼자 요양병원으로 가긴 했습니다. 남편이 같이 있었다면 당연히 데리고 갔겠지만 하필 아빠 전복 양식장에 일이 생겨 전라도에 내려간 상태였으니 저 혼자 가게 됐던 거예요. 시모는 저를 보더니 바로 눈물을 쏟으며 오열하면서 온몸을 버둥대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말씀하시는 게 어눌하긴 했지만 의사 표현은 가능하신데 뭔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답답함에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첫 마디가 거의 공포영화 수준이었습니다. 시모는 시누이 이름을 제일 먼저 입 밖으로 꺼내셨거든요. 에란이 그년이 나를 밀었어. 그날 에란이랑 돈 때문에 싸우고 있었는데, 그년이 갑자기 뒤에서 나를 민 거야. 그년이 밀었다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그럼 시누이는 지가 시모를 밀어서 넘어뜨려 놓고 2년 동안 입 꾹 다물고 있었단 말이잖아요. 시모는 시누이 이야기를 하면서 극도로 흥분했고 결국 의사가 와서 시모에게 안정제를 처방하면서 방금 깨어나셨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야 한다면서 시모를 진정시켰어요. 시모는 끝까지 제게 자기가 깨어났다는 걸 누구에게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고 진정제를 맞고 잠이 드셨습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나도 복잡했죠. 이런 이야기를 남편도 아닌 제게만 했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하잖아요. 2년 전에 시누이,
그러니까 자식한테 당한 게 트라우마가 돼서 남편도 자식이라 못 믿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이상한 거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무슨 증거도 하나 없이 다짜고짜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일단 남편이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대로 남편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남편은 시모가 2년 만에 깨어났다는 놀라움도 잠시 자기 누나가 시모를 밀었다고 하니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누나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엄마랑 무슨 원한이 있어서 아니 돈 얘기를 뭐 어떻게 했길래 엄마를 그 노인네를 빙판길에 민 거래. 그리고 여태 입 다물고 있었던 것도 나 못 참아. 병원으로 더 빨리 옮겼으면 엄마가 덜 고생했을지도 모르잖아. 안 되겠어. 일단 누나한테 가서 따져야겠어. 진짜 누나가 그런 게 맞는지 확인해야겠다고. 그렇게 흥분한 남편을 혼자 보냈다간 무슨 사달이라도 날 것 같았고 시누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했기에 저도 남편을 따라갔어요. 남편은 그때까지도 흥분해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할 것 같기에 제가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시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은 것도 저였으니까 말이에요. 형님, 어머님 사실 엊그저께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사고 당일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무슨 꿍꿍이야? 엄마가 뭘 기억한다는 거야. 그리고 2년이나 의식 없이 누워있다가 깼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도 그걸 어떻게 믿어?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겠어?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을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어머님 혼자 넘어지신 게 아니라 형님이 어머님을 뒤에서 밀었던 거라면서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엄마가 그렇게 말했단 말이야? 확실해?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나 아니라고. 형님이 범인이라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당장 경찰 불러달라고 하시는 걸 아직 절대적으로 안정이 필요하시다고 해서 일단 진정시켜드리고 왔다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을 안 이상 저는 신고할 생각이고요. 범인이라니.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 내가 그날 같이 있었던 건 맞아. 그렇지만 내가 민 건 아니라니까. 시누이는 펄쩍 뛰면서 범인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말도 더듬는 것이 아무리 봐도 수상했어요. 아이 뭐야. 그러니까 누나가 같이 있었던 건 맞다는 거네. 근데 왜 엄마 넘어지신 걸 병원에 연락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 어? 그때 병원에서는 사고 현장에 엄마만 있는 걸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서 구급차가 간 거라던데 왜 넘어진 사람을 그냥 두고 갔냐고. 도망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요. 누가더라도 형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돈 문제로 싸웠다고 하시던데 그 100만 원 못 주겠다고 어머님을 민 거예요? 세상에. 자식 맡겨놓고 그 돈도 아까웠어요.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형님. 남편도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막 질렀어요. 시누이 말이 앞뒤가 안 맞고 표정이나 태도나 그런 걸로 봐서 분명히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그런데도 아니라고 딱 잡아떼는 게 더 괘씸해서 저도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시누이 애들이 그걸 보고 있더니 둘째 아들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외할머니 엄마가 민 거 아닌데? 외할머니 민 거 엄마 아니야. 나랑 형이 밀었는데? 7살짜리가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던진 한마디는 말 그대로 폭탄 선언이었고 자폭이자 자수를 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누이가 아니라 시누이 애들이 시모를 밀어서 시모가 빙판에 넘어진 거고 시모는 뒤에서 누가 밀었으니 애들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당연히 같이 있었던 시누이가 그런 것으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누이는 애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2년을 입 닫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물고 빨고 했던 금쪽 같은 손자들에게 그 꼴을 당한 시모 심정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지고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시모에게 알리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다음 날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그런데 병실 밖이 시끌벅적한 거예요. 제가 들어서는 걸 보자 저를 알아본 간호사가 제게 와서 지금 병실 안에 난리가 났다고 경찰까지 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 왜 왔냐고
혹시 시모가 불러달라고 했냐고 하니까 안에서 지금 자살 소동이 벌어지고 난리도 아니라서 자기들이 신고를 했다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병실로 가보니 시누이가 시모를 붙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엄마만 이 다물고 있으면 돼. 엄마, 우리 애들 아직 어려. 초등학생. 우리 시우는 아직 유치원 다니는 애기인데 애기. 저 애기들 경찰서에 보낼 거야? 깜빵 보낼 거냐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한다고 약속해. 빨리 약속하란 말이야. 시누이는 시모 입을 막을 작정으로 시모 병실을 찾아왔던 거였어요. 상황이 다급하긴 했는지 판단력이고 뭐고 그냥 다 제어가 안 되는 상황 같아 보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혼수 상태에서 깨어난 시모보다 시누이가 더 환자 같았고 더 위태로워 보였거든요. 엄마가 계속 신고한다 어쩐다면 나 여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릴 거야. 어차피 애들 잘못되면 내 인생도 끝나는 건데 지금 떨어져 죽는다고 억울할 것도 없어. 엄마 진짜 애들이랑 나 죽는 꼴 보려고 이래? 우리 애들이 그랬다는 거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자고. 엄마 애들은 살리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시누이는 간호사들이 신고해서 경찰이 와 있는 걸 모르는지 시모를 밀쳐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한 게 어린 자기 자식들이라는 걸 자기 입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현장에 있던 형사들도 시누이가 하는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저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상 말세라는 말이 나올 만한 상황이니까 그럴 만도 한 거죠. 저는 아직도 이 일이 저희 집안에서 일어난 저의 집안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기가 차고 허망해도 시모만 할까요? 그러니까 시모는 자기가 그렇게 아끼면서 싫은 소리 한번 한 적 없이 잘한다 소리만 하며 곱게만 키우던 손주들한테 당한 거잖아요. 그러게 제가 진작부터 애들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건만 기어이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만 거예요. 이렇게 무섭고 끔찍한 일이 말이에요. 병원에 경찰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애들이 그랬다는 건 분명했지만 애들이 아직 너무 어리니까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촉법 소년도 만 10살부터 적용된다고 하던데 시누이 큰 아들도 만 10살이 되지 않는 범법 소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법적인 처벌을 면하고 소년원 안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 그렇게 키워서 어쩌려는 건지 정말 대책 없다 싶은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은 입에 올리는 것도 무섭고 조심스럽지만 시모가 잘못되기라도 하셨다면 그 일은 또 다 어쩔 뻔했는지 아찔하기만 해요. 시부도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시누이한테 오만정 다 떨어져서 유산 한 푼도 없다. 선언하고 연도 끊자고 하셨어요. 그러는 게 당연하죠. 지 자식들이 그런 건데 시모 가망 없다 소리를 하지 않았나. 병원비며 요양원비도 저희가 훨씬 더 많이 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건 어떤 식으로도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 자식들이 그런 거 밝혀질까 봐 애들은 더 안 데리고 왔겠죠. 하여간 그런 시누이에게 시부도 완전히 돌아서셨어요. 시부도 그동안 시모나 시누이가 애들 다루는 걸 못마땅하게 보셨고 처음엔 바로잡아 보려고도 하셨지만 시모가 워낙 막무가내였던 데다가 솔직히 시누이는 관심도 없는 것 같았고 시부로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거 걱정스러워 하시기나 하셨을 테지만 설마 이런 일까지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렇게 자라서 어디 가서 손가락질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다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상황이 심각했던 겁니다. 시누이 애들은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에 소문이 다 퍼져서 전학시킨다 어쩐다 하던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유학 보내나 어쩌나 한다는데 시누이 시댁에서도 소문을 듣고 다 알게 돼서 재정적 지원 일절 안 해준다고 하고 나서니 시누이 남편은 다 시누이 탓이라고 하며 이혼 소리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시누이가 저를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올케야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완전히 사묘초가야. 시댁에서 생활비 도와주시던 것도 딱 끊고 나오시니까 남편도 이혼 소리나 하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해. 애들은 살리고 봐야 하잖아.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다고 이러세요? 더군다나 형님 애들 문제라면 저는 정말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아니 올케한테 우리 애들을 뭘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돈 좀 빌려줘. 전복 장사 여전히 잘 되지.
올케야 무슨 걱정이 있어? 어? 어느 정도 목돈은 융통해질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돈이요? 애들 살려야겠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돈 얘기를 하세요? 애들이랑 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소문이 뭐가 어떻게 어디까지 퍼진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학교 보내는 거 나도 힘들고 그 뉴질랜드 같은 데 있잖아. 한 몇 년 보내려고 해. 그런데 내가 당장 시댁 도움 없이 목돈을 만들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는 아예 집에도 안 들여놓으려고 하시고 남편까지 저러니 부탁할 사람이 올케밖에 없잖아. 형님, 저도 그렇게 목돈을 도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유도 없지만 그런데 쓰시는 거라면 더더욱 도와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뉴질랜드 아니어도 돼. 뭐 필리핀 정도도 괜찮지 뭐. 그렇게 목돈은 아니어도 돼. 애들을 계속 저렇게 둘 수도 없고 되는 대로 빨리 보내려고 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지.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라.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돈을 왜 빌려드려야 하죠? 형님 그렇게 염치 따지기 좋아하시던 분 아니셨어요? 무슨 염치로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올케, 지난번에 올케 애들 우리 집에 맡긴 걸로 좀 심하게 굴었지 내가. 미안해.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지 마. 그날은 나도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거든. 그래서 조금 예민해져 있었나 봐. 올케한테 그럴 건 아니었는데 내가 그러고 사과도 못했네. 미안해.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나 정말 어디 물러설 곳이 없어서 그래. 부탁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애들 유학 보내서 이런 상황으로부터 피신시킬 생각부터 하시는 걸 보니까 형님부터 정신을 차리셔야겠어요. 형님 걸핏하면 어머님한테 제정신 아니라고 소리 지르시던데 형님 자신부터 좀 돌아보세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상황에서 반성은커녕 애들 도망시킬 생각이나 하고 그러려고 돈을 빌려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그럼 어떡해. 애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고 해도 여기서는 그게 힘든 상황이 됐잖아. 나라고 이러고 싶겠어? 애들 데리고 어머님께 가셔서 정식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는 하셨나요? 그런 것도 안 하셨죠? 그러면서 무슨 애들 교육 어쩌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어머님도 잘하신 거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아니죠.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갈 거야. 엄마한테 애들 데리고 가려고 했어. 애들 유학 결정이라도 해놓고 나면 데리고 갈 생각이라고. 지금은 애들도 나도 마음이 불안해서 뭘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핑계라는 거 아시죠? 저는 그 돈 빌려드릴 생각 없으니까 그런 부탁 아무리 하셔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애들 걱정되면 형님이 사표 쓰고 퇴직금 받아서 같이 가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올게. 그러지 말고 같이 애 키우는 입장으로 나를 좀 이해해 줄 수 없겠어. 내가 정말 사는 게 아니야. 아무리 우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형님이 그렇게 우는 걸 봐도 솔직히 전 그냥 웃기는 소리 한다고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같이 애 키우는 입장이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 그 애 같이 키우는 입장에서 애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소리 형님한테도 여러 번 했었죠. 제 의견 따위는 들을 것도 없다고 무시했던 건 형님이고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고 너무 후회해. 그렇지만 돌이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해볼 수 있게 나 좀 도와줘. 올케가 안 도와주면 난 정말 끝이야. 왜 그렇게 다들 외면하게 된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동안 형님한테 무시당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런지 저도 형님 무시하는 것쯤은 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 계속 서 있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시누이를 거실에 혼자 남겨두고 방에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은 시누이라면 질색을 하니 남편이 들어오다 시누이가 집에 있는 걸 보더니 대번에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서 그 길로 시누이는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시모는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도 아직은 요양병원 조금 더 계시면서 상태를 보자고 했는데 곧 퇴원하시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시모는 퇴원하면 시부한테 잘하고 살 거라고 벼르고 계신답니다. 그동안 시누이 애들 본다고 시부는 영 못 챙겼던 게 두고두고 후회된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시부도 시모가 당한 일들이 워낙 엄청난 일이니 시모에게 화를 푸시고 그럭저럭 받아주려고 하시고 계세요. 말씀은 여전히 툭툭거리시지만
저보다 자주 요양병원을 찾으며 시모를 살피시는 것만 봐도 두 분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희 가족들도 일상을 잘 살고 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가르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절실히 느꼈고 저희 부부 가치관을 한 번 더 다지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만큼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서 애들한테 바른 것 옳은 것 잘 가르치며 살고 싶어요. 그러려면 저희 부부부터 그렇게 살자고 하면서 말이에요.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는 여기까지랍니다. 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일들을 되짚어 보니 다시 소름이 돋는 것 같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서초동 어느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대 여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또 한 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외양 가는 소를 잃고라도 고쳐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누이도 이제라도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도 가능하다면 소를 잃기 전에 틈틈이 외양간을 살펴보는 게 좋을 테니 여러분들도 정말 중요한 걸 놓치지 않고 돌아보시길 바랄게요. 조금 힘들었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더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힘들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